어떤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차분한 목소리, 미소 띤 얼굴, 마치 걱정해주는 듯한 말투로 다가오죠.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 속에 독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조종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 포장된 말, 칭찬인 척하면서 결국엔 부담이 되는 말, 겉으론 논리적이지만 결국엔 당신을 죄책감 속에 빠지게 만드는 말 뒤에 숨어 있죠. 그리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그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의심하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에요.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이 된다. 조종적인 관계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름만 다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고 신호가 되는 5가지 문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문장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을 조종하려는 심리 게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 있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종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말을 계속 듣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그 함정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때로는 자유로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제대로 듣는 법입니다. 첫 번째 문장. 그건 그냥 농담이었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이 말은 감정적 폭력 중에서도 가장 교묘한 형태입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 말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이 느낀 상처를 과장된 반응으로 몰아가며 결국엔 문제의 원인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당신은 유난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죠. 특히 직장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회의 중에 어떤 제안을 했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드디어 머리 좀 썼네. 당신은 웃지 않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말은 이겁니다. 아유, 그냥 농담이었어.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 순간 함정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당신은 모욕을 당했지만 오히려 당신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죠. 이런 상황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소리 지르거나 모욕하는 방식이 아닌 은근하고 교묘한 형태죠. 웃음을 방패 삼아 집단의 눈치를 이용해 당신의 불편함을 묵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칼 융은 이런 현상을 무의식적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격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예민함으로 돌려버립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받아들이는 너에게 있다는 식이죠.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당신이 선을 그으면 왜 그렇게 쌀쌀맞아? 이렇게 상대는 계속 자유롭게 상처를 주고 당신은 그 상처를 정당화하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농담이 사실은 진짜 비난, 질투, 차별의 감정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웃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고 웃지 않으면 재미없는 사람이 되죠.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더 고통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알아채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지고 반응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 직장에서 팀장이 항상 나를 예민한 애라고 불렀어. 내가 문제를 지적하면 그 말 한마디로 다 무시됐지. 이런 말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들어요. 또 예민하다고 할까봐. 이건 조종하는 사람의 완벽한 전략이죠. 겉으로는 전혀 조종처럼 보이지 않게 조종하는 것. 감정적 조종은 항상 소리 지르진 않아요. 때로는 웃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똑같아요.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고 당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당신을 조용히 아프게 합니다. 당신은 점점 자기 표현을 줄이게 되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10번은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 안에 이런 의문을 심어놨기 때문이죠. 혹시나 너무 예민한 걸까?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말. 아니요.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한 것을 느끼고 보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민한 게 아니라 의식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걸 잘 알아요. 당신이 애정을 표현할수록 그는 점점 더 교묘하게 압박해옵니다. 감정적으로 아주 미묘하게. 네가 날 진짜 사랑한다면 그걸 해줬을 거야 라는 말처럼요. 칼 융은 사랑과 투사 프로젝션의 혼동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적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로 사랑한다고요. 이 말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종자는 진짜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기대에 맞춰 당신이 움직이길 원해요. 그걸 사랑의 증거라고 포장하면서요. 더 무서운 건 이 조종이 워낙 정교해서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에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사랑한다면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당신은 점점 더 많은 걸 포기합니다. 시간, 공간, 원칙, 자신을 조금씩 지우게 되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감정의 거래예요. 항상 당신이 손해보는 계약이죠. 1960년대 스탠리 밀그램의 사회 실험에서도 사람들은 권위자 또는 정서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거스르기도 했어요. 낯선 사람이 실험복을 입고 말했을 뿐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게 만든 거죠.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이 네가 날 사랑한다면 이라는 말로 당신을 조종할 땐 어떨까요? 이런 조종은 소리치지 않아요. 눈물과 감정 호소로 다가옵니다. 당신 안의 죄책감과 공감을 건드려요. 결국 당신은 자신을 지키는 것조차 죄처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게 상대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진실은 분명합니다. 사랑은 복종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포기하는지를 가지고 사랑의 깊이를 재지하나요? 이 말은 겉보기에 로맨틱할지 몰라도 사실은 당신을 바꾸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는 이 행동들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서 하는 걸까요? 혹시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한테 뭘 얼마나 해줬는데. 표현은 마치 서운함처럼 들리지만 실은 죄책감을 유도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빚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한마디로 돌봄을 감정적 거래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더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위해 뭔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희생도 했겠죠. 하지만 그 모든 행동 뒤에 보이지 않는 별표가 붙어 있어요. 내가 해줬으니 넌 당연히 나를 따라해.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들은 주고 당신이 갚길 원하죠. 그것도 이자까지 붙여서요. 칼 융은 건강한 관계란 서로 기대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점수 매기지 않고. 하지만 조종자는 늘 계산 중이에요. 조용히 주고 나중에 꼭 받습니다. 이 말은 가족관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버렸어. 근데 너는 이렇게 나와? 내가 다 희생했는데 고작 이게 너의 태도야? 이혼하자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얼마나 했는데. 결국 이건 무엇을 해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무엇을 얻고 싶은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요구가 직접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으로 포장되어 오기 때문에 당신은 싫다고 말할 용기를 잃게 됩니다. 감정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정적 빚의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한쪽이 베풀고 다른 쪽은 그 빚을 평생 갚아야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사랑이 아닌 의무로 변질된 관계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드디어 그 관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를 위해 거리를 두고 싶어. 이건 내 한계야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다들 너 버릴 때 난 네 곁에 있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한마디에 당신은 다시 죄책감을 느낍니다. 혼란이 생기고 조종은 또 한 번 성공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스스로 선택해서 도와준 일에 당신은 빚지지 않았습니다. 고마움은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는 복종이 아닙니다. 누구도 과거를 이용해서 당신의 현재를 지배할 권리는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얼마나 해줬는데 라는 말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지배하려는 말이에요. 그럴 땐 조용히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 대한 빚은 없어요. 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넌 너무 예민해.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이 말은 당신의 고통을 침묵시키려는 말일 뿐 아니라 그 고통 자체를 결함처럼 만들려 합니다. 마치 똑같은 상황에서도 당신만 이상하게 느끼는 사람처럼 만들죠.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너무 과민한 걸까? 정말 내가 문제일까? 이건 조종자가 원하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느끼는 것들 잘못된 거라고 믿게 만들면 그는 마음대로 행동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건 아주 교묘한 심리 게임입니다. 상대는 살짝 상처를 줘요. 당신이 반응하면 넌 진짜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정당한 감정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은 가정, 연인, 직장 등 독성 관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상처되는 말을 한 뒤 그냥 농담이었지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라고 말하거나 친구가 외모에 대해 비꼬는 농담을 한 뒤 에이 누가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들이 말하는 건 당신이 예민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칼 융은 이런 상황을 그림자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종자는 자신의 공격성, 오만함, 미성숙함을 스스로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상대에게 투사합니다. 결국 당신은 예민한 사람, 힘든 사람, 과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도대체 누구에게 과하다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정서적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직감이 흐려지고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나쁜 관계를 합리화하게 되고 점점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이걸 감정적 자기버림이라고 해요. 겉으론 평화를 위해 조용히 있지만 속에선 계속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결국 조종자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당신 자신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강력한 조종은 상대가 당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억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느끼는 건 의식의 증거입니다. 감정이 깊다는 건 당신이 더 많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현실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 같은 사람 또 못 만나. 이 말은 겉으론 자만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지배력에서 벗어날까봐 느끼는 불안이죠. 조종자는 알고 있어요.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으면 자신을 떠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 말로 마치 저주처럼 씨앗을 심어요.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 못 만날 거야. 이 말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나 없이 넌 안 돼. 날 떠나면 후회할 거야. 그 말이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그리고 그렇게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과도하게 부풀어진 자아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조종자는 자신이 절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느껴야 해요. 그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불안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마치 특별한 존재처럼 포장하죠. 너를 구해준 유일한 사람, 너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 전략이 통하려면 당신을 작게 만들어야 해요. 부족한 사람처럼, 의존적인 사람처럼. 이 말은 관계가 끝나갈 때쯤 자주 등장해요. 당신이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 꺼내는 말입니다. 지금 나를 떠난다고? 넌 나 같은 사람 다시 못 만나. 오직 나만이 널 이해해. 그리고 감정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라면 이 말들은 경고처럼 들리지 않아요. 예언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조종은 깊이 들어와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죠. 진짜일 수도 있잖아. 나 같은 사람 누가 받아줄까? 지금 이 관계라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 하지만 이런 감정은 현실이 아니라 반복된 감정 학습에서 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이것을 가치 절하를 통한 감정적 감금이라고 해요. 상대가 아주 천천히, 아주 교묘하게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면 어느 순간 당신은 떠날 힘조차 없게 돼요. 원하면서도 못 떠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떠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애정 때문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대안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슬픈 건 관계를 끝냈어도 그 사람의 목소리는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목소리가 속삭여요. 이번에도 망칠 거야. 나만큼 너를 이해해 줄 사람 없어. 이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심어놓은 감정의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명확하게 말해볼게요. 맞아요. 당신은 그 사람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을 작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 다시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에요. 당신이 진짜로 만날 사람은 당신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야말로 진짜 대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조종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예요. 작은 문장들,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 말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당신의 현실을 다시 쓰게 만듭니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장악하고 당신은 점점 헷갈리게 돼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정말 감정일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감정적 감옥일까? 칼 융은 말했어요. 의식되지 않은 것은 결국 운명처럼 나타난다. 우리가 이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면 같은 관계를 반복하게 돼요. 얼굴만 바뀔 뿐 상황은 그대로예요. 똑같은 죄책감, 똑같은 두려움. 나를 점점 작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을 붙잡아야 하는 그 느낌. 하지만 이제는 알아차렸잖아요. 그리고 아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이제 이 말들을 들으면 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처음엔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혹은 선명한 자각, 혹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용기. 그 감정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과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힘든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깨어남은 때론 한 문장에서 시작되죠. 하지만 그 다음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